자, 빈출 보십니다. 314페이지. 314페이지에 1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해 본 결과 절반 면적이 하천이었다. 이거 어떤 사건이라 그랬죠? 아니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죠? 여기 어떤 착오라고요? 토지 현황에 대한 착오 그랬잖아요. 현황에 대한 착오. 그죠? 그래서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랬죠? 오른쪽에 3번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3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전화만 하면 되는 것을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17페이지 보시고요. 핵심 빈출 보시면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 묵비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또는 허위로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보시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떠한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돼요, 안 돼요?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래야죠. 주어가 위법성은 그랬잖아요. 서술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고. 틀렸죠?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다시 와보시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73페이지. 자, 상대방에 의한 사기나 강박. 요게 110조 1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게 바로 110조 1항에 따른 사기나 강박이고, 이때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랬죠? 누가? 피기망자나 피강박자가. 두 번째는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에요. 요게 110조 제2항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을이 갑에게 A에게 1억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을은 채권자고 A는 채무자죠.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채권자 을이 A에게 뭐를 했냐면 보증인을 요구했어요. A가 만약에 담보로 제공할 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바로 A 부동산을 담보 잡으면 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A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A가 담보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럼 보증인이라도 세워와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도끼 들고 갑에게 찾아가서 너 보증 안 서주면 도끼로 내가 너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쫄아가지고 강박을 했고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이 유발되어서 갑이 보증인이 되어서 누구와?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죠.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A라는 사람은 보증계약에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한 게 누구다? A. 110조 1항에서는 만약에 얘들끼리 보증계약했다 그러면 얘가 얘한테 사기치거나 강박해서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110조 1항인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그럼 이때 피기망자나 피강박자는 누구죠? 보증인이죠? 그럼 보증인이 바로 취소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보증인이 뭘 취소하는 거예요? 보증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보증계약을 취소하는데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을이, 취소권자의 상대방 을이 제3자가 보증인에게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11항은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그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제 법률용어로 바꿔주면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럼 뒤집어서 이 두 가지의 반대말은 뭐예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로 낼 때는, 시험 문제로 낼 때는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다 푸시는데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X. 근데 왜냐면 느낌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 왠지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취소할 수 없다. 이건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 느낌에서 긍정 느낌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또는 부정 느낌에서 부정 느낌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서 틀리게 만들어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대책을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RR 취소, 제3자 RR 취소 이렇게 암기를 하셔요. 그러면 제3자 RR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걸 암기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알았다 악의 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다. 뒤집어서 선임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풀어내시는 거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건 제3자 RR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RR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예.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교재 74페이지에 나와 있죠. 일단 칠판 한번 먼저 보세요. 사기와 불법행위. 이때 사기와 불법행위, 사기도 성립하고 불법행위도 성립하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선택적 경합이에요. 또 사기와 담보책임도 선택적 경합이에요. 또 사기와 착오도 선택적 경합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죠? 선택이구나. 선택이란 말은 불법행위와 사기가 같이 적용된다면 이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사기로 취소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사기와 담보책임도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 사기와 착오가 같이 묶였다 그러면 착오로 취소해도 되고 사기로 취소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사기는 다른 제도와 전부 선택적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단 하나만 예외예요. 하나가 뭐냐면 사기와 서명의 착오예요. 여기도 착오 나오는데요. 근데 이 착오는 많은데 그 중에서 서명의 착오 또는 기명, 날인의 착오라고도 해요. 서명의 착오를 뭐라 그래요? 기명, 날인의 착오. 이때는 사기는 적용되지 않고 이때는 착오만 성립합니다. 착오만. 자, 어딜 보시냐면 69페이지에 보시면 69페이지에 양가를 1번 착오와 사기에서 동그라미 1번 원칙. 그래서 착오와 사기는 어떻게 경합한다고요? 둘째 줄.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착오에 의한 취소만 가능하다는 사례. 그래서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로서 민법 제110조 2항 사기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해서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자, 키워드는 뭐예요?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여기 키워드예요. 자,
자, 신원 보증하고 연대 보증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보증하는 게 채무를 연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채무를 연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돈 1억 원을 빌렸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담보가 없으니까 인적 담보로서 연대 보증인을 얘하고 연대할 수 있는 보증인 C를 얘한테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못 갚으면 얘가 다 갚는 거예요. 이게 연대 보증이에요. 보증하는 게 채무를 같이 연대해서 보증하겠다. 이게 연대 보증인데, 신원 보증은 보증하는 게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쉬는 날에 이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1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또는 학교 동창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예? 10년 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냐? 웬일이냐? 네가 갑자기 이랬더니 야, 나 지금 여기 경찰서에 있는데 여기 좀 와줘. 신원 보증인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야 돼요? 안 가져도 돼요? 예? 뭐 안 가져도 되지만 가줘도 여러분한테 손해 날 거 있어요? 없어요. 대신 빚 갚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홍길동이 맞느냐? 증인이 와라. 그 사람이 홍길동임을 알려달라. 그게 신원보증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이 사람 홍길동 이 사람 맞습니다. 강근호 이 사람 맞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증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신원보증은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 서명하는 줄 알고 했더니 연대보증이었다. 그럼 이거는 물론 상대방이 기망이 있었더라도 이때는 착오만 적용되고 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만 적용된다고요? 착오만. 서명의 착오 내지는 뭐예요? 기명, 날인의 착오는 사기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망행위에 의했었을지라도 이때는 착오만 적용된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이해되셨죠? 자, 이제 75페이지가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75페이지에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에서 표백 발신 도달 요지주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갑이 이제 표의자고 을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표의자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단계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4단계로. 처음에 이제 편지를 작성합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표백. 겉표자 말할 백자야. 겉으로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신. 세 번째는 도달. 네 번째는 요지 그래요. 요지. 표백은 편지를 작성하는 시점이에요. 말하는 시점. 발신은 우체통에 편지를 투입하는 거. 그 다음에 도달은 을의 집 우편함에 투입이 된 거예요. 우편함에. 그래서 을이 읽었다 그러면 요지 그래요. 요지. 요 완료했다라는 거죠. 지 아는 상태가 완료됐다. 알게 됐다. 이걸 요지 그래요. 요지. 그래서 의사표시가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인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따박따박 납부를 해주면 좋은데 월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2회 이상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예?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시점에 해지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임대인 측에서 해지하겠다. 너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표백, 발신, 도달, 요지 4단계로 구별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자, 지금 보면 표의자 입장에서는 표백 시점에 효력 발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지 시점에 효력 발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표의자 입장에서는 표백 시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지 시점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요지로 갈수록 이건 상대방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표백 시점으로 갈수록 표의자를 보호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백주의를 취한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의사주의를 취한다는 얘기고 요지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표시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사 표시를 얘기했을 때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의를 의사주의, 표시가 중요하다는 주의를 표시주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 해석 공부할 때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그랬죠? 절충적인 표시주의 입장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발신주의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달주의가 우리 민법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정중앙에서 이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표시주의 입장인데 완전한 표시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표시주의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어느 시점에? 도달 시점에. 그럼 도달이란 무슨 뜻이냐? 객관적으로 요지한 시점이 아니라 요지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 요지 가능한 시점이 바로 우편함에 투입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측에서 세입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편지로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의뢰집 우편함에 투입이 되는 순간 해지가 되고 얘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달되었을 때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을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일단 도달돼야 된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그럼 고의로 수령을 거절해 상대방이 안 받아버려요. 그것도 도달에 해당하느냐? 도달이다. 요지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알 것까지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용 자체를 알 것은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로 보겠다. 동거하는 가족에게 서신을 전달했어요. 편지를 가족에게. 그럼 가족이 받은 거죠? 그래도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이다. 근데 얘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네?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인데 가족이 서신을 전달받아요. 그것도 도달이다, 아니다? 이다.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얘가 알 것까지를 요하지는 않는다. 자, 우편 배달이에요. 우편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편지 써가지고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달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편법에 따라서 도달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내용 증명은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 없어요. 그냥 기체의량 망강 하옵시며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그는 편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용 증명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상대방에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위 협박하는 수단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급적 법률적으로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써야 되겠어요? 편지 쓰듯이.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가급적 법률적 용어를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네가 이 자식아 잘못했네. 너 월세 안 내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냐. 이 나쁜 놈아 내가 몇 번을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만 적시해서 너는 민법 몇 조 몇 호를 위반했고 따라서 몇 호에 따라서 나는 이 계약 조문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간단하게. 그죠? 여기다가 이 자식아 전화를 6번 했는데 네가 안 받아? 하면서 자기 화풀이를 다 하는 건 안 된다. 해도 되지만 왜 쓸데없이 상대방 감정을 자극해요. 그죠? 있는 그대로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니까. 간혹 가다 보면 소송하는데 소장에다 그렇게 쓰는 게 있어요. 막 욕을 막 써놔요, 거기다가. 천인 공로를 누르시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등기우편은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냐면 그냥 편지지 A4지 같은 데다가 내용 해가지고 내용증명 수신, 발신, 제목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다음 그래서 너는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매달 며칠 날 월세 내기로 합의했다. 증거는 계약서 첨부. 그런데 너는 지금 2개월째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를 3장을 만들어요. 한 장은 자기가 갖고 한 장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장은 상대방이 갖는 거예요. 3장을 똑같이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용 증명이에요.
그럼 이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발송했어요. 근데 되돌아오지 않았다면 이건 도달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야. 도달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지 이 내용이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우편법에 의해서 도달이 되어야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것만 입증하는 게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다. 자, 등기우편도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도 도달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받는 사람이 사인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달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위장전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어요. 위장전입자. 그 위장전입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안 사는 사람이에요? 안 살잖아요. 안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은 가능성 자체가 없죠. 따라서 도달로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를 취한다? 도달주의.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책에는 잔뜩 써있지만 필요 없고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을 때 본인이 하는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또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 발생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격승발. 자, 갑과 을 사이 관계를 보면 크게 보면 대화자가 될 수도 있고 격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대화자나 격지자는 땅으로 이격되어 떨어져 있는 사람을 격지자라고 하고 대화 중에 있는 사람을 대화자라고 하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의 번역이고 대화자나 격지자는 민법에서는 의사표시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화자고 의사표시가 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거는 격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침이 튀죠? 침이 튀는 관계는 대화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의사표시를 하는데 침 튀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편지로 한다. 서류로 한다. 그럼 이건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통화해요. 그럼 무슨 자예요? 대화자.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하고 저 아내하고 따로, 예? 방 따로 쓰면서 각자 소장을 보내요. 그럼 무슨 자? 같은 집이라도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소장은 서류로 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 도달이 소송으로 도달했다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서류가 도달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고 송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택배 시켜서 또는 뭐 배달 음식 시켜서 받았다 그러면 그건 배달이라고 하는 거고 법에서는 배달을 도달이라고 하고 소송으로 도달시키면 송달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발신한 이후에 첫 번째 표의자의 사정이 변화됐어요. 우체통에 편지 집어넣고 집에 가다가 사망했어요. 교통사고로. 또는 제한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사망해서 무효가 되거나 제한능력이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겠느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그거예요. 유효하다. 발신 이후 표의자의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아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발신 후에 표의자의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 번 더. 발신 이후 표의자의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의사표시의 불착은 뭐예요? 도착하지 않은 거. 연착은 늦게 도착한 거, 지연되어서 도착한 거. 이건 다 누구 불이익이에요? 표의자의 불이익이에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불이익이 된다. 따라서 불이익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이익인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불이익. 그러므로 표의자가 뭐를 입증해야 돼요? 도달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표의자가.
그 다음에 갑이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세를 잘 안 내니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나요?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저 임대인 측에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변심할 수도 있어요. 해지 안 하고 내비둘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한다 그래요? 철회한다 그러는 거예요. 철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다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요 시점에 해지가 되는 거라면서요. 따라서 철회한다. 후회되어서 자기가 해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얘가 먼저 도달하거나 아무리 늦어도 해지와 동시에는 도달을 해야지 철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해한 의사표시, 즉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 어렵지는 않죠? 예. 민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순환부터는 이 부분은 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합니다. 을에게. 그럼 얘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상대방인데 이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예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수령 무능력자.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 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완전히 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얘는 미성년이고 얘는 성년이고 성년인데 완전히 가면 피성년 후견인. 조금 덜 갔다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이들에 대해서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수령 무능력자 내지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미성년자가 15세인데 하버드 법대를 나왔어요. 하버드 법대를 나왔어요. 아, 법에 대해서는 얘는 아주 그냥 천재예요. 예? 그럼 얘한테도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얘가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달 주장은 못해요. 그죠? 아, 저 임대인이 세입자 임차인 얘한테 너 월세 안 내니까 계약 해지하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편지를 보는데 얘가 이거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편지를 거꾸로 읽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도달을 주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에 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 주장할 수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 요게 중요한 거야, 안 때. 자, 도달 일자가 5월 20일이었다. 얘가 알게 된 시점이 5월 30일이었다. 그러면 언제 해지의 의사표시가 해지가 됐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5월 30일이 되는 거지 도달시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만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문제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을 몰라요.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지 상대방을 몰라요. 또는 상대방을 알더라도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주소를 적을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아예 상대방을 모르거나 이거 고 그러면 틀리고 모르거나예요. 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감남과 을려가 부부인데 남편이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3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을려에게는 병남이 생겼어요.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근데 감남하고 그런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하려면 이혼 청구에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에
의사표시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려면, 봐봐요. 소송 거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죠. 소송 당하는 사람 피고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을료 입장에서는 감남에게 이혼 청구한다.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장을 써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법원에 내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 소장을 복사해요. 복사본을 부본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쪽에다가 송달을 시켜요. 법원을 통해서 가니까 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송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근데 문제는 송달할 수가 없잖아요.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법원 게시장에다가 2주간 게시한 다음에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법원 게시판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 또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일간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서울신문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공시송달, 법원 판사가 공시송달 명령을 해가지고 일간 신문지상에 공고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주 경과했을 때? 2주 경과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자기에게 소송이 제시가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2주 지나면 도달이 된 거라면서요. 그럼 게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피고석에. 없잖아요. 자리가 비었어요.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골석 재판이에요. 그럼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빈자리로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청구하면 공격이라고 해요. 그럼 이쪽에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건데 공격만 하고 방어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없으니까. 골석 재판이니까. 이해되셔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유리하겠어요? 유리하지 않겠어요? 유리하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소장을 냈어요. 그럼 기일 지정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다. 3회 이상 불출석하면 3회 이상 불출석하면 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장을 내가지고 여러분 소송을 걸었다면 응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난 몰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인데 골석 재판인 거 참고 재미삼아 들으세요. 재미삼아. 김재규 사건도 골석 재판이었어요. 네? 자리 없이 피고인의 자리 없이 재판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거 예를 들어 사형 선고가 났다. 자리 없이 사형 선고가 났다. 사형됐죠? 사형됐잖아요, 이 사람. 네? 근데 골석 재판했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사형 선고하면 요 문제가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죠. 현재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존재는 하는데 집행한 사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과거 문민정부 시절부터 집행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법학계에서는 이게 아주 유명한 논란들이에요. 문제는 사형 선고에서 사형 당하는 사람은 뭐 사형 당할 만 했으니까 당하는 건데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은 무슨 죄냐 이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두 가지예요. 교수형하고 총사령. 교수형은 일반 살인범에 대해서 하는 거고 총사령은 군형법에서 있는 거예요. 군형법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인 제도가 두 가지예요. 사형 제도가 교사령하고 총사령. 근데 미국은 되게 다양하죠. 그것도 주마다 틀려요. 미국은. 주마다. 근데 문제는 사형 집행인인데 교도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는 이제 땡긴단 말이에요. 땡기는데 레버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땡기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면 처음에 한 사람이 땡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굴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세 명이 땡기는데 그 중에 누가 땡겨주는지 모르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한 사람이 이걸 땡기는 거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교도관 중에서도 근무 다 빼줘요. 얘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집행할 때. 하필은 지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거. 그래서 되게 싫어요, 교도관들도.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사람이 한 번은 텔레비에 나왔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시절에 이 사람 혼자 가서 이게 땡기는 건데 자기가 신입 갔는데 고참들이 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신나게 땡기는 거예요. 얘는 잘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에서 막 차출을 시키는 거야. 야, 너 와서 넌 이것만 땡겨라 그러면서. 그래서 20년 동안 땡기기만 했대 자기는. 다른 일 안 하고. 근무 다 빼주고. 근데 그게 이제 20년 지난 다음에 이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트라우마로. 그게 뭐다? 골석재판. 골석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상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을 대단히 제한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웬만하면 공소송달을 허용해줘요? 허용 안 해줘요? 허용 안 해줘요. 까다롭단 말이에요. 공소송달 하기가.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 중에서 빈출 빈출 318페이지 보시면 318페이지에 1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사기는 안 된다 그랬죠? 뭐만 된다? 착오만 된다. 자, 그 밑에 핵심 빈출.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거죠? 즉 불법행위와 사기는 선택적 경합관계. 자, 오른쪽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서 첫 번째 핵심 빈출.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서 1번 보시면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랬죠. 발신 이후 사정 변화. 그럼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맞아요? 자, 이거 교묘하게 섞은 건데 통지를 발신 후 사정 변화됐을 때 이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의사표시는 유효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지금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 효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기 봐봐요. 수령자가 무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일 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 때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지문은 발신 이후 사정 변화를 얘기했고 뒤에 지문은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 효력이 없다. 이것은 수령 무능력자일 때 얘기해요. 상대방이. 근데 그 두 개를 엮은 거예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자, 넘겨보시고 사례 분석 보시면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했다. 1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밑에 핵심 빈출. 갑이 발신 이후 사망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효력을 잃지 않죠. 그 밑에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알든 모르든 요지 가능한 상태면 되죠. 2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죠. 도달 이후에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진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